한상훈 손해사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오늘 나눌 얘기가 척추동맥 협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어디 뭐 등 쪽에 척추랑 관련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뇌혈관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I65.0에 해당되는 이제 질병인데요. 이 I65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았을 때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이렇게 청구하실 수가 있고, 또 상품에 따라서는 뇌졸중 진단비를 진단받았을 때는 보험금 납입 면제까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 전통적인 우리가 뇌혈관에 대한 담보는 뇌졸중, 뇌혈관, 뇌출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이나 이런 담보명을 바꿔서 특정 뇌혈관이라든지 이제 뭐 심뇌혈관 진단비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조금씩 바꾸시기 때문에 우선 뇌혈관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오늘 이제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약관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척추동맥 협착 진단이 나오시려면 초음파로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무조건 MRIN, MRA를 찍으셔야 이제 혈관에 대한 부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더 심한 경우에는 뇌혈관 조영술까지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MRI를 찍으셨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뇌혈관과 관련된 고등급의 검사를 하셨다는 얘기고, 환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고등급에 해당되는 검사를 하시고 진단이 나왔다면 그런 진단과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아파서 병원 갔고, 그리고 그 영상을 찍으려면 벌써 병원 내 등급이 2차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뭐 1차에서 뭐 영상의학과로 이게 전과가 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무슨 증상이 나오셔가지고 병원을 가신 분들이라면 신경과 신경외과가 있는 2차 병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급에서 진단이 나온다면 보험금을 못 받으시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다 그냥 문제없이 처리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좀 않죠. 협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그 부분에서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협착이 많이 됐냐 적게 됐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대부분의 주 분쟁은 그 분쟁이고요. 진단명을 보시면 폐쇄 및 협착이에요. 폐쇄된 분들은 그냥 뒤에 협착을 안 붙여요. 그냥 어디 부위에 폐쇄 이렇게 돼서 그런 분들은 문제가 안 생기죠. 완전히 막혔다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제 혈행이 오고 가는 게 있으면 협착이란 단어를 해서 폐쇄 및 협착을 붙여서 이제 코드를 발행을 주치 선생님들께서 하시는데, 지금 PD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척추동맥 협착 분쟁 유형 1에 해당이 돼요. 대부분의 분쟁 유형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협착의 정도, 이게 정말 50% 미만이냐 50% 이상이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전통적으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문쟁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절반 딱 해가지고 50%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임상학적으로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뭐 아니면 방사선과에서 이 혈관 자체가 협착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수치가 대략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50% 전까지는 협착이긴 하지만 혈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이 진단이 가능하다, 척추동맥 협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보험회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주장인 거죠. 의학적인 분쟁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의학적으로 정말 이런 기준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A라는 의사한테 가면 척추동맥 협착 코드를 주는데 B라는 의사한테 가면 이 영상 그대로 봐도 척추동맥 협착 코드를 안 줄 수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 협착의 정도와 관련된 거는 저는 법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왜냐면 약관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암의 진단 기수는 0기부터 4기까지 있잖아요. 0기는 제자리암이라고 해가지고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 보험금이 나가고, 암 진단비를 받을 때는 1기부터 4기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암 진단비 받을 때 3기나 4기 환자들만 돈을 받나요?
따로 특이하게 있지는 않는 한은 않잖아요. 다 나오죠. 예. 나오잖아요. 그냥 1기 환자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암세포 조금만 검출이 돼도 암 환자니까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질병의 경중을 분류하고 있지 않으니까 약관에서. 이 논리를 그대로 혈관 쪽으로 가지고 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약관을 보면 어떻게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보험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게 있겠어요. 피보험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이런 고의 사고들.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이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혈관 협착이 경미한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아니면 질환 자체가 경미한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관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지 임상적인 그런 기준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날 진료하는 의사는 그 사람의 임상 기준을 따라서 진단을 내려줬으니 보험회사의 보험급 진단 확정으로 인한 절차를 통과한 것이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한 거고 그 다음은 약관을 토대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약관에서는 질병의 경중을 분류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 해석의 원칙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법률적인 문제로 넘어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분쟁이 어떤 분쟁이 있냐면 신경학적인 증상. 그래서 앞에 무증상성 척추동맥 협착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시는 분이 있고요. 아, 뇌졸중의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네, 척추동맥 협착 관련돼서는 혈관이 있는데 우회가 잘 형성이 되면 어차피 도달해야 될 뇌에 혈액이 잘 도달되고 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건강검진 같은 데서 발견돼요. 그렇죠. 건강검진에서 발생되거나 우연하게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미세한 두통 때문에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럼 보험사가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할까요? 협착률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까요? 못 하잖아요. 맡겼는데.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신경학적인 증상 얘기를 하는 거죠. 뇌졸중이나 뇌혈관 진단비 약관을 보면 진단 확정된 부분에 약관 내용이 똑같아요. 피보험자의 병력과 신경학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제 진단 확정하겠다. 즉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 한번 봐서 손 올려봐, 다리 올려봐, 걸어봐. 이거 몇 개로 보여? 이런 식으로 해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어야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보험회사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척추동맥은요, 말 그대로 경동맥과 같이 뇌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지 대뇌에 있는 혈관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물론 그 혈관이 뇌로 들어가긴 하지만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혈액을 공급해 주는 거니까. 경동맥처럼 대뇌에다가 한 70% 80%의 혈액을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척추동맥이. 그렇지만 손해나 투두부 쪽에다가 혈액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척추동맥이 그래도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혈관이고 그게 막혔을 때는 운동 능력이 실조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팔다리 근력 저하가 생기거나 복시가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보험회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보험금 지급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제 하는데 두통 환자분들 아니면 검진 환자분들 아니면 친절하게 진단서에 무증상성이라고 돼 있으신 분들 보험사가 걸고 넘어지게 되겠죠. 검사 결과 내가 판독해보니까 스테노시스 아니면 이렇게 협착이 확인되는 판독 소견이 있고 진단도 나왔어요. 이제 보험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청구를 하셨다가 이제 된통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과거력과 관련된 거. 이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 질환들이 과거에 있다면 보험회사는 돈을 안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고지의무 얘기를 했듯이. 근데 그 고지의무에 대한 제척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 질환이 가입전에 있고 그 질환이 이 계약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과 청구권과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면책 통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미만 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셔야 되는 거고 그럼 3년이 지나면 문제가 없을까요? 지급에 문제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수 해지는 있어요. 못하지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과거에 무슨 원인 질환과 인과관계를 묶어서 보험금 지급 안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를 읽어보자고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뇌혈관 등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험기간 중 사고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1월 1일 날 보험 가입하고 1월 2일 날 불이 나야 이 화재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주겠다는 얘기고 1월 1일 날 보험 가입했는데 그 전해 12월 31일 날 불이 나고 있던 걸 1월 2일 날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뇌 MRI, MRA를 찍은 게 가입 전에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예전에 한번 만성 네.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던 그렇죠, 적이 그렇죠. 있었는데. 만성 오래된 뇌출혈과 예, 관련돼서 예, 얘기를 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게 고지 대상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가입 전에 혹시라도 척추동맥 협착이 확인될 만한 영상학적인 내용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지금 불난 거 아니야? 당신 예전에 불난 거야? 이제 이렇게 주장을 보험회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이 넘어서 난 진단이 나왔는데 안심할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분들은 예전에 머리를 한 번 더 찍었던 경우가 있고 거기서 척추동맥 협착이 확인이 된다면 이 협착은 지금 진단받은 게 아니라 과거 진단이니까 지금 이건 보험기간 중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험 사고로 인정하는 사건들은 보험 기간 중에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죠. 과거에 척추동맥 협착 진단이 나온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협착이 10%였는데 요번에 보니까 50%가 됐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쉽게 말해 옛날에는 때가 조금만 꼈는데 지금 때가 많이 낀 거죠.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한 가지, 가입 전에 찍어서 척추동맥 협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가입한 보험이 유병력자 보험이야. 일반 보험이 아니라. 그럼 이건 또 어떡할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위험 집단을 구성하고 보험료를 받아서 소수의 아픈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돈을 걷고 위험 집단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돈을 주는 거, 왜냐하면 돈을 받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 일부분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위험 집단을 구성할 때 위험률 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보험료를 거둘 거 아니에요. 유병력자 보험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위험률 산정 기준이 과연 MRI를 찍었던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까요? 안 찍었던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까요? 찍었던 사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보험 계리사라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금 지급을 권토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가입 전에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유병력자 상품이냐, 일반 상품이냐, 3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온다. 가입 전 병력 때문에 그래요 하고 이 조사하시는 분들이나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겠냐고요. 지금 이 건 포인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겠죠. 병력 때문에 그래요. 나 이거 고지 다 했는데, 그리고 이거 뭐 3년 지났는데, 아니면 나 이거 특별하게 뭐 치료받거나 뭐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옛날에 찍었는데 그때는 척추동맥 협착 아니래요. 그러면 뭐 너무 땡큐잖아요. 정상이라면 더 좋은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의사가 너무 경미하니까 얘기를 안 한 거야.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지. 근데 판독지에는 척추동맥 협착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3년이 안 됐다 그러면 가타부타 없이 모든 게 다 문제가 된다. 3년이 지났다 그럼 영상 찍은 것만 문제가 된다. 안 찍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찍었다라고 한다면 청구보다는 검토를 먼저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협착률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 본인이 척추동맥 협착 나왔고 판독지에 스테노시스라는 언급이 있다라고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착이 있는지,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별다른 게 없었는지, 이 세 가지를 총 검토를 해서 나는 문제될 게 없겠다 하시는 분들은 청구를 하시면 되고,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온다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다 라고 하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어떤 걸 봤냐면은 보험회사에서 과거력 조사를 할 때 심사평가원 들어가면 인증번호만 받으면 컴퓨터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막 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고 이러는데, 조사자분들이 이분이 인증번호만 불러주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무방비 상태로 오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피해가 많이 나오니까 소비자분들도 이제 현명해지셔가지고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오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사자분들이 탐문을 해요. 탐문이라는 거 발로 뛰어서 직접적으로 보는 거고, 예전에 다니셨던 병원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구하셨던 그런 병원들 위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이분의 주소가 명백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옮겨 다니신 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본을 요구해요. 그러면 초본에는 주소지가 다 나오니까 그 주소지를 근거로 이제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보험회사가 과거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3년이 안 되셨다? 그러면 이 척추동맥 협착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진단비 청구권들은 제대로 좀 본인이 보셔야 되고요. 드립다 그냥 청구해놓고 안 되면 그때 와서 해버리면 늦어요, 이미. 척추동맥 협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경미해도 의사분들이 혈액을 공급해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경동맥만큼 좀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협착이 있을 때는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코드가 나오는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딱딱 잡아내잖아요. 경미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세 가지가 다 복합적이에요. 경미한 분들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분들 당연한 거고. 그러면 한 번 진단이 나오신 분들은 나 경미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약이나 먹고 말아야지가 아니라 몇 년 텀으로 찍겠죠. 혈관 협착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대학병원이 됐든 2차 병원이 됐든 그 팔로우하는 텀이 좀 길 순 있어도 찍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협착이 되고 주변 혈관은 괜찮은지. 찍어 나가는 와중에 보험 가입하신 게 있다면 그러면 그것들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셔서 경미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반드시 좀 도움을 받으시고 아니면 도움받기 전에라도 좀 검토를 좀 해보시고 보험회사에서 현장 심사를 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들은 절대로 그 분쟁 포인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본인 심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왜 돈을 안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 스스로 알아내서 가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계사분들을 통해서나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분들이 이런 정보를 드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문제가 이미 됐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지. 대부분 소비자분들 분쟁하시는 거 보면 청구를 하세요. 그럼 보험회사가 해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조사 나와서 해줄 거 있으면 다 해주든가 안 해줄 거 있으면 또 다 안 해줘. 아예 못 믿으면 못 믿든가 믿으면 다 믿어. 그렇게 해서 보험금 지급까지 가면 좋은데 지급이 안 돼. 그러면 회사에 화내고 민원 넣고 끝나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오시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싸울 단계들을 이미 다 선생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초본 달라 그러면 줘야 되나요? 아니죠. 왜 줘요? 줘야 될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정보인데 제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청구권을 반려해버리면 그거야말로 민원감이죠. 이럴 때일수록 어떤 사례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항상 약관에 답이 있어요. 이런 현장심사, 무슨 그 서면, 의료자문, 이게 다 약관에 있는 절차거든요. 보험회사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이제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청구권을 볼 땐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청구했습니다 라고 하면 판독지나 진단서도 안 봐요. 3일 안에 지급되면 지급되는 것이고 3일 경과되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때 연락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보험회사에서는요 1원짜리 한 장도 그냥 나가지 않아요. 보험금을 주는데 이자까지 해서 준다? 말이 됩니까? 3영업일이 지나면 이자가 가산이 되니까 그러면 현장조사를 나왔다는 건 이미 돈을 줄 때 주더라도 이자까지 해서 주겠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으니 손해사정사 선임료가 나갈 것이고 이 손해사정사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나갈 것이고 이분이 발급하는 서류비가 나갈 것이고 자문을 하게 되면 자문비가 나갈 거잖아요. 현장조사로 의뢰할 때 심사 담당자는 이 5가지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서면 심사에서 돈을 못 받으시면 저는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이 비용을 들여서까지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비용을 안 들이고 돈을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떼오라고 하겠죠. 소비자한테. 나 이거 중지해 놓을 테니까 당신이 떼와. 이렇게 하지 우리 회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너를 만나게 할게 이러진 않죠.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 그러면 100%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서류를. 보험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약관에 돼 있어요. 보험공단, 경찰서, 관공서, 병원 이거에 대한 회사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 때문에 경찰서 내용을 관공서가 있다고 요청드리는 게 맞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가 청구한 건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의무기록이에요. 어디 병원을 갔는지 탐문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살았는지는 보험회사의 이 심사 청구권과 알려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왜? 보험 가입할 때 증권상 주소 알려주게 돼 있고요. 진단서에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초본상의 주소를 보험회사가 습득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심사를 거절한다? 그럼 이거는 저는 민원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심사에 필요하다고 심사자들이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소비자분들이 그냥 해주시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반대로 관공서 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자살한 사람들이라면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료가 없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걸 거절하면 보험회사는 청구권을 반려하겠죠. 근데 초보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 척추동맥 협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뇌졸중의 진단비와 연관이 되어 있는 큰 분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질병인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